네, 지금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실제 공간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좀 그 뭐 피지컬 카메라나 이런 방법을 쓰는 방법보다는 스탠다드 카메라를 써서 일단 기초를 다지시고 다음 학기 때는 이제 피지컬 카메라하고 뭐 돔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렌더링 방법론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간을 렌더링 하기도 하는구나 하고 일단 좀 미리 보기 개념으로 숙지를 하시고 트레이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머티리얼을 먼저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머티리얼을 지정을 해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모델링 작업이 돼 있는 거죠. 돼 있는 거고 각 엘리베이션별로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션을 셀렉트하고 이 친구만 남기고 싶을 때는 우클릭하고 하이드 언셀렉티드 혹은 Alt Q를 누르면 아이솔레이트 모드가 되죠. 아이솔레이트 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거나 Alt Q 눌러서 실행시키시고요. 그리고 우클릭해서 End Isolate 해주게 되면은 이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이어 하이드 언 하이드 그리고 하이드 언셀렉티드 그리고 아이솔레이트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를 남기고 나머지를 하이드하는 여러가지 방법론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 공간 모델링 같이 이렇게 규모가 큰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잘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일단 아이솔레이트 실행하고요. 일단 그룹을 오픈해 줘야겠죠. 네, M을 눌러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엽니다. 그래서 정리한 머티리얼 일단 기본적으로 Vray 머티리얼 꺼내놓고 Vray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 이름 지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색깔을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화이트 색깔을 넣어볼게요. 그냥 VP라고 할까요? 페인트 그 디퓨즈 컬러를 화이트로 설정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앤 화이트에서 화이트도 원래는 저렇게 255 화이트를 쓰면 안 돼요. 이런 화이트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 쓰면 안 되는데 그 실제로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워낙 밝은 색을 좋아하시니까 블랙은 완전 블랙 쓰지 말고 화이트는 일단은 그냥 255 화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벽에 어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설정창을 열 때는 항상 더블 클릭하셔야지 오른쪽에 설정창이 열립니다.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안 돼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이는 이 펜코일하고 그 다음에 이 건축 창호의 프레임 머티리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FR 컬러는 좀 그레이 톤으로 눌러줄게요. 그레이 톤 눌러주고 한 40 정도, 25 정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실제 작업을 하게 될 때는 이런 컬러나 반사값을 넣어줄 때 이 수치로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좀 수치로 넣어주세요. 밝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나중에 좀 밝게 어둡게 할 때 이렇게 드래그해서 값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치로 입력하는 게 수정이 좀 더 영리하겠죠.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OK 눌러주고 약간 색깔 넣어볼까요? 네, 넣어주시고 이게 반사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렉트를 최대한 주고 프레넬이 켜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정반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머티리얼 슬롯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배경이 디스플레이 되게 됩니다. 난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값을 대략 0.9 정도 줘도 되고 한 0.8 정도 줘볼게요. 그러면은 약간 표면이 거친 난반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지금 이 펜코일 박스하고 이 윈도우 프레임하고 같은 친구의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같은 재질을 어사인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공간의 머티리얼에 적용된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머티리얼을 한번 다른 거 이제 유리죠. 유리 머티리얼을 꺼내 보겠습니다. 유리 머티리얼 놓고 더블 클릭해서 보시고 이름 바꿔 주시고 이 머티리얼에 이름을 주는 거는 사실 뭐 스케치업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맥스도 되게 중요해요.
게다가 이 머티리얼의 이름 줘버릇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루미온을 공부하실 때 여러 가지 좀 편리한 방법론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티리얼에다가 자기가 특정하게 이름을 주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좀 버릇처럼 몸에 익혀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단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명한 유리로 해주죠. 네, 완전히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보이게 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투명한 유리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사인 주게 됩니다. 이 한낮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라이트가 많기 때문에 반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사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귀찮다 그러면 사실 지워버려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줬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다 설정이 끝났네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하나 선택하고 그룹 클로즈 쓰고 나면 항상 원래대로 되돌려놔야 됩니다. 맥스는 기억하시고, 아이솔레이트 정면을 보겠습니다. Alt Q. 정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완성 이미지 보셨죠? 그죠? 그래서 여기 패브릭, 여기는 패브릭이고, 여기는 백페인트 글라스, 지금 제가 마우스 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백페인트 글라스고, 전체 디귿자 형태 같은 경우에는 블랙 백페인트 글라스로 마감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페인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마감재인데요, 유리 뒤에다가 색칠을 해서 반사가 상당히 깔끔하게 일어납니다. 이름을 마찬가지 줄게요.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쓰시게 되면은 요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모니터에다가 이 머티리얼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터 놓고 쓰시면 되겠죠. 먼저 블랙을 만들어 줄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블랙은 완전한 0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블랙을 쓸 때는 좀 다크 그레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써라. 그래야지만 뭐 렌더링 결과물에서 너무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이렇게 모든 빛을 흡수하는 물체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블랙홀 정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블랙을 쓸 때는 다크 그레이 정도로 설정을 해줘라. 그 반사 같은 경우에도 높이고, 이 백그라운드를 봐서 반사 형태를 확인해 보는데, 만약에 이게 좀 약하다, 좀 더 세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프레넬 IOR 값을 활성화시키고 이 값을 높이게 되면은 좀 더 강한 반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사, 이 머티리얼 만들어졌고요. 이름을 지정해야겠죠. 백페인트 BGL RSC 블랙 넣어주고, 지금 여기 정면에 일단 그룹을 오픈해주고, 디귿자로 돌아가는 부분에 이 재질을 어사인해줍니다. 어사인할 때 보면 이거 굳이 안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 이 아이콘 있죠? 이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다 놓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어사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옆에 이제 백펜트 글라스 화이트를 만들 텐데, 같은 속성의 재질을 두 개를 만들 때는 그냥 Shift 누르시고 이동하게 되면 복사가 돼요. 그대로. 예, 이름은 틀리게 튀어나오고 복사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썼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네요. 컨트롤 C. 이번엔 화이트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화이트 지정해 주시고, 컬러는 뭐 이거는 한번 실제 뭐 220 정도 주고요. 그리고 백펜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블루 컬러가 들어가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그린 컬러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그 블루 컬러를 살짝 넣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여기 백페인트 글라스 부분에 끌어다 놓고 하게 되면 뭐 이 두 가지 마감재 끝났네요. 그쵸? 그리고 메탈 재질입니다. 메탈 재질인데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같은 경우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표면을 사포로 갈아낸 헤어라인이라는 친구가 있고, 그 외에서 자그만 공을 계속 튀긴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갈아냈느냐, 많이 갈아내게 되면은 그 친구를 이제 그 비더블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마감재, 다양한 그런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재가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름 메탈로 주겠습니다. 서스란 말 쓰지 말래요. 예. 아무튼 교수님들이 그러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좀 클리어한 표면이 매끈매끈한 서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스테인리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플렉트를 최대로 당기고 리플렉트 IOR 값을 대략 한 15 정도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끌어다 놔서 이렇게 적용을 해줄게요. 그럼 적용이 되면은 여기에 불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 재질도 됐고, 가운데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마감재가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는 요거 클릭하시고 H를 누르면 이렇게 접혀요. 네, 기억해 주시고.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맵이 들어가야 되죠. 비트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재질 같은 경우에는 FP-01이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비트맵을 이 슬레이트에 꺼내는 방법은, 슬레이트 에디터에 꺼내는 방법은 윈도우 탐색기, 윈도우 키 누르고 플러스 알파벳 E 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가 열리게 되고, 여기서 원하는 비트맵을 이 슬레이트로 끌어다 놓게 되면 이렇게 비트맵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비트맵을 연기면 말씀드리면은 항상 워크 폴더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맥스 파일하고 비트맵하고 같이 넣어둬라.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맵 정리하시기 귀찮은 분들은 이렇게 해두시면은 비트맵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패스를 따로 지정을 안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 비트맵을 여기다 연결시켜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퓨즈에다가 이 비트맵을 연결시켜 주고, 그리고 약간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효과를 주고 싶으면은 이 친구를 범프에다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랙 앤 화이트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범프가 조금 뭐 명쾌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컬러 컬렉션을 찾아서 이 사이에다 껴넣으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토샵과 같이 한번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이 비트맵이. 그래서 이 세츄레이션을 쫙 빼주게 되면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범프에 이런 그레이 톤의 효과를, 그레이 톤의 범프 효과를 명쾌하게 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 하게 되면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렇죠. 일단은 이 비트맵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이는 쇼 쉐이디드 머티리얼 인 뷰포트를 클릭하셔야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UVW 맵이라는 친구가 적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어떻게 적용해라 하는 그 방법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모디파이어 있죠. 모디파이어 UVW 맵 U 치면 가겠죠. 그리고 처음에 모디파이어에 그런 버튼 등록하신 분들은 그냥 버튼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박스에 한 1500에 1500 정도로 사이즈를 맞추겠습니다. 너무 큰 감이 있어요. 1200에 1200 정도로 맞춰줄게요. 네, 그래서 그 마감재를 넣을 때도 스케일이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시고요. 특히 스케일이 뭐 정해져 있는 벽돌이나 우드 플로어링이나 일반적인 우드 플로어링이나 이런 친구를 넣을 때는 항상 스케일을 고민하시면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업 끝났기 때문에 그룹 클로즈, 엔드 아이솔레이트, 나머지 벽체 선택, Alt Q 눌러서 아이솔레이트 모드. 그리고 이쪽 이면 같은 경우에는 이 도어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간에 사용된 머티리얼이 그대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룹 오픈하시고 이쪽 벽면 같은 경우에는 UVW 맵, 패브릭입니다. 박스 아까 1200으로 넣었죠. 넣어주시고 슬레이트에서 이 친구 끌어다 놓고 됐죠. 그리고 이 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백페인트 글라스 화이트입니다. 끌어다 놓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걸레바지 같은 경우에는 메탈, 어디 갔어 메탈, 여기 있네요. 끌어다 놓고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 재질들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디자인하실 때 너무 많은 마감재를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제로 그런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마감재가 한 공간에 쓰이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네, 그렇게 되고 여기는 이제 우드인데요. 나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하고 더블 클릭, 우측에 메뉴 보시고 WD RS/01
당연히 디퓨즈에 이미지 넣어야겠죠? 이미지 넣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드래그 앤 드랍 디퓨즈 튀어나오고 이 비트맵 치워버릴게요. 이 비트맵 디퓨즈 연결하고 약간 우드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런 그 결이 약간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는 우드도 있고 그냥 뭐 클리어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는 우드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들어가고 튀어나오고를 표현하는 그런 우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범프에다 넣어주죠. 넣어주고 컬러 컬렉션 아까 찾아놓은 거 여기다 사이에 껴놓고 이 친구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빼주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고 들어오고 표현된 우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작게 봐서 모르겠다 하면 렌더링 걸어보면 약간 튀어나와 있고요. 이 범프도 이제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건데 너무 강하게 쓰면 안 돼요. 예. 살짝만. 예. 크게 걸게 되면 되게 많이 튀어나온 경우도 있어서 살짝만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드 같은 경우에는 반사도 좀 넣어줄게요. 그래서 리플렉션 반사의 값을 최대로 주고 그리고 이 난반사 표면이 거친 정도를 0.8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우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우드도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손잡이하고 같이 그룹으로 묶여 있어요. 그룹 안에 또 그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룹을 오픈하시고 여기서 이 만든 우드를 이 부분 클릭하고 갖다 놓게 되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UVW 맵이 있고 그리고 쇼 쉐이디드 머티리얼 임포트를 클릭해야지만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일단 먼저 이거 활성화시켜주고 여기서 UVW 맵 넣어주겠습니다. UVW 맵 같은 경우 옆에 있는 거 그냥 끌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굳이 안 찾으셔도 되고 지금은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너무 작으니까 한 1800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좀 이렇게 크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만약에 문제 생기면은 이제 여기서 이 UVW 맵 앞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하게 되면 기지모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이게 회전도 되고 움직일 수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귀찮다 이러신 분들은 아래쪽에 보게 되면 얼라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나오는지를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X쪽 얼라인먼트를 하게 되니까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우드 도어를 UVW 맵을 맞춰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맞춰졌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하시고 그룹 클로즈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end isolate. 그러면 이제 바닥에 카펫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카펫만. 그래서 카펫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온장 카펫 두 개가 연속해서 붙어 있는 카펫입니다. 그 카펫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600이거든요, 한 판이.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1200이겠죠. 1200이겠죠. 두 판이니까. 여기도 두 개. 600. 그래서 1200. 그래서 UVW 맵의 사이즈는 1200에 1200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VW 맵 주시고 1200에 1200 설정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 마찬가지로 카펫 맵 만들어서 그냥 카펫은 이미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디퓨즈에 연결하고 더블 클릭 이름 CA0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사인 눈에 보이게 하면 되겠죠. 이 친구 선택하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카펫이 이 회실 공간에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 카펫 시작점 자체를 이 펜코일 박스가 시작되는 곳에서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1번을 누르거나 이 삼각형 눌러서 기지모를 선택하시고 이 무빙을 하시면 됩니다. 무빙을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 시작 위치를 맞춰줄 수도 있겠죠. 네. 이건 타일 작업을 할 때 많이 하는 겁니다. 타일이 들어갈 때 시작 지점 위치를 맞춰주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맞춰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편집이 끝났으면 1번 한번 다시 누르시면 종료가 되죠. 이거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1번이니까 이렇게 쓰고 나면은 원래대로 돌려놓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네,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외부에 배경을 이제 넣을 건데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좀 방법론을 보여드리고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실내 라이팅을 할 때는 HDRI보다는 지금 보여드린 대로 외부에 이렇게 외부를 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씌워줄 수 있는 이런 모델링을 넣고 저 부분에만 배경 맵을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학생 설계에서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왜냐면은 렌더링 되고 난 후에 배경을 수시로 바꿔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 이제 학교에서 설계에서는 좀 쓰지 마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퀄리티가 올라가긴 해요. 이 배경에 이미지를 넣었으니까 그 이미지가 이제 공간에 반사가 되는 이런 부분에 이제 맺히게 되겠죠. 반사가 되겠죠. 상이. 그래서 그런 효과를 위해서 넣어주는 건데, 좀 약간의 퀄리티 상승은 있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쓰지 말아라. 스튜디오 투시도 그릴 때는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외부에 들어가는 배경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는 이제 라이트를 뭐 따로 설정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좀 얼룩덜룩하게 나오거나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라이트 머티리얼에다가 비트맵을 넣어주고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V-Ray 라이트 머티리얼 꺼내주시고 배경에 넣을 이미지 뭐 어떤 건지 상관없어요. 저는 한번 이걸로 해볼까요? 드래그 앤 드랍 해주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주고 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가 발광하는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미리 눈에 보이게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UVW 맵을 넣어줘야지 이 이미지가 어떻게 들어갈지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UVW 맵을 넣어주고 지금 UVW 맵을 보게 되면은 이 꼬다리 있는 데가 위쪽이거든요. 이미지 위쪽. 그래서 지금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기지모를 뭐 회전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막 바꿔줄 수도 있지만 아까 공부했던 거 아래쪽에 일단은 얼라이먼트 먼저 볼게요. 그래서 Y쪽 눌렀더니 회전 잠깐만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기지모를 선택하고 Y쪽을 누르시고 기지모 선택하고 회전 방향만 살짝 맞춰주고요. 사이즈를 이 전체 오브젝트에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UVW 맵의 기지모 크기를 전체 오브젝트 크기에 맞추는 방법이 여기 보이는 핏이란 버튼입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전체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항상 쓰고 나면 끝이고요. 아까 만들었던 여기 보면 이 친구를 이제 연결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거 뭐 낮은 버전에서 거의 100% 생기고 라이트 머티리얼에 이미지를 넣게 되면 그 이미지가 표출이 되지 않는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라이트 머티리얼 더블 클릭 하시고요. 이 컬러를 블랙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에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외부에 이렇게 배경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 비교해서 볼까요? 네, 뭐 얼추 맞았네요.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 눈높이가 안 맞거나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됐으면 이거 왔다 갔다 좀 맞춰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 설계에서는 웬만하면 이거 넣고 렌더링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다가 배경을 위한 모델링을 넣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태양의 직사광을 넣어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가려가지고 안 들어와요, 라이트가.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은 그림자가 생성되지 않는 형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의 프로퍼티를 만져줘야 되는데 프로퍼티는 우클릭을 하고 오브젝트 프로퍼티 창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캐스트 섀도우. 그래서 이 친구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옵션 자체는 다른 곳에도 쓰여요. 그래서 뭐 조명을 감싸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나 아니면은 바닥에 패턴을 만들어서 살짝 올려놨을 때 캐스트 섀도우를 해제해서 그림자가 생성되지 않게 해서 뭐 조명이 통과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자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쓸 때 쓰는 옵션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일단 머티리얼을 다 설정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학기 때 다음 학기 때 그 렌더링 방법론을
좀 다른 방법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 실무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기 때문에 가장 좀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 뭐 카메라 잡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다음 학기에 조금 더 한 단계 더 많은 내용을 다루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머티리얼 정리 끝나고요. 여기 보이는 그 레이어 익스플로러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은 이렇게 하이드 되어 있는 레이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 되어 있는 레이어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간에 가구라든가 천정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카메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C 누르시고 그 다음에 Shift F 누르게 되면 실제 렌더링 될 뷰를 보실 수 있죠. 네, 여기 제품이 살짝 잘려 있는데 여기 앞으로 조금 당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머티리얼 작업은 다 된 거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라이팅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라이팅 방법을 기초로 할게요. 그래서 조명이 있는 곳에 조명을 배치하는 방법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약간 연출적인 부분을 추가하고 싶으면 네, 뭐 좀 그런 연출적인 효과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을 하는 방법은 뭐 조명을 다 놓고 렌더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내 분위기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줄 라이트부터 먼저 넣고 테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론을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할 때는 큰 이미지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작은 이미지로 그 옵션 자체도 상당히 낮춰서 전체적인 분위기만을 확인해 가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배치하고 분위기 확인하고 다음 라이트 배치하고 분위기 확인하고 다음 라이트, 뭐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공간을 일단 주경으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자연광이 공간 분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연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드렸죠. 태양에서 직접적으로 오는 거, 그리고 어딘가 맞고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시켜 드렸고, 첫 번째로는 여기 이제 직접적으로 오는 그 라이트를 넣어주기 위해서 타겟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배치해 주겠습니다. 나중에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V-ray 선을 쓰셔도 되고요. 네. 지금 일단 스탠다드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타겟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 라이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옵션을 확인해 보면, 라이트를 선택하고 옵션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 섀도우를 먼저 바꿔줘야 돼요. V-ray 섀도우로. 섀도우 맵 아니고 섀도우입니다. 섀도우를 활성화해야지만 오른쪽에 에어리어 섀도우라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디렉셔널 파라미터를 핫스팟을 좀 넓은 범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급에 맞게 이렇게 이 범위가 넓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태양의 높이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간에 태양의 직사광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팁같이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직접적으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옐로우 컬러를 넣어줍니다. 너무 세게는 아니고 이 정도로 옐로우 컬러를 넣어준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OK 클릭하고 한번 테스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테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렌더 셋업 창을 열어둘게요. 열어두고 V-ray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 때는 이게 익숙해지시면, 계속 렌더링에서 확인해 보는 게 익숙해지시면은 IPR을 이용하는 방법도 선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먼 이 창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위스하고 하이트 값인데, 여기서 그 위스 값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8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더 조그만 사이즈로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좀 안 좋다 그럴 때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확인해 보시고, 이거를 굳이 큰 사이즈로 계속 확인해 보실 필요 없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테스팅 하는데 그렇게 뭐 최종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분위기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600 정도 일단 설정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에어리어 투 렌더라는 이 친구가 있는데,
만약에 이 친구를 셀렉티드로 전환하시게 되면은 이거 만지다 실수해서 그러면은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만 렌더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렌더를 클릭하게 되면 에러 창이 뜹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이 친구를 뷰로 바꿔준 후에 렌더링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단 테스트 세팅을 만들고 시작하죠. 일단은 V-Ray 3.6 버전이고 다음 학기 때는 5.0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면 V-Ray 5.0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는 옵션이 약간 바뀌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은 여기서 만져줄 거는 V-Ray 탭에서 만져줄 거는 예전엔 글로벌 스위치를 만져야 되는데 지금 만질 필요 없고요. 글로벌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한 대로 여기 오버라이드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툰을 넣을 때 툰 라인을 뽑아낼 때 이 오버라이드 머티리얼을 활용했었죠. 그게 글로벌 스위치에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안티알라싱에 보면은 이 이미지 샘플러 안티알라싱이 있는데 이 타입이 원래는 프로그레시브로 되어 있어요. 근데 버켓으로 전환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버켓으로 바뀌게 되면 아래쪽에 이미지 샘플러라는 게 뜨게 되고 이제 수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안티알라싱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안티알라싱이 뭐냐면은 제가 이미지를 한 장 찾아줬습니다. 이게 안티알라싱이 뭔지를 설명하는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안티 방지한다, 알라이싱 계단 현상입니다. 그 계단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빡빡빡 꺾여서 보이는 거거든요. 이 서클 형태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보이죠. 이게 안티알라싱이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적용하는 게 지금 저희가 만지고 있는 이 옵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티알라싱 옵션에 민과 맥스 수치가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은 예를 들어 안티알라싱이 이 안티알라싱 필터라는 걸 적용할 때 이렇게 수직선이나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안티알라싱 필터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서클이라든지 대각선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거에 안티알라싱이 적용할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수평선, 수직선 같은 경우에는 민으로 계산해버리고 좀 복잡한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맥스를 계산한 겁니다. 맥스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어댑티브 방식이라고 하죠.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은 어차피 분위기만 확인해 볼 거기 때문에 맥스를 활성화시켜 주지 않고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민 수치 1로 그냥 빠르게 분위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있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딘가 맞고 들어온 라이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테스팅을 위해서는 일단 이 친구는 비활성화 시켜둘게요. 0으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쓰는 방법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카이라이트, 어딘가 맞고 들어온 라이트를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돔라이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개구부가 명쾌하다 할 때는 V-Ray 라이트를 대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 설정만 하고 다음으로 이제 GI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I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엔진은 인라이언스 맵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세컨드리는 라이트 캐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만지면 좋은 옵션이 뭐냐면 이게 지금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데 여기 디폴트를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옵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활성화 시켜주고 얘를 0.4 정도의 강도로 만들어 주고요. 레디우스 값은 뭐 한 500 정도. 그리고 서브 디바이드 디테일 어느 정도로 만들어 줄 거냐? 그런데 한 16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쓰고 나면은 다시 디폴트로 돌려주시고요. 인라이언스 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설정을 쓰시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커스텀으로 바꿔주고 이거를 -4, -2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튕긴 빛의 계산 방식을 계산하는 엔진을 정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해상도를 낮춰서 이렇게 빛을 이미지화 시켜서 결과물에다가 씌워주는 방식이라고 기억을 일단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뭐 스케치업 V-Ray나 아니면 맥스 V-Ray를 할 때 이런 옵션 같은 설명은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라이트 캐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두 번째 튕기는 빛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높아봤자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1000으로 렌더링 해보고 그리고 500으로 렌더링 해서 두 개 이미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서브 디바이드 값은 그냥 높지 않게 설정하겠습니다. 500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설정은 끝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설정들을 매번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렌더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은 이 세팅들을 세이브 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하게 되면은
저장 위치를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세이브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드하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 프리셋에서 로드 프리셋을 클릭하게 되면은 저장해 놓은 이 렌더 세팅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뭐 추가로 한 가지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나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할 거야. 모든 Vray 세팅을 초기화할 거야. 할 때는 렌더러를 스캔라인 렌더러로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Vray 렌더러로 바꿔주시게 되면 모든 설정은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져뒀던 거 다 날라갔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한번 프리셋을 또 불러볼까요? 로드. 한번 부른 프리셋은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한번 로드 해볼게요. 로드 하시고 오픈 하게 되면 아까 설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설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저장, 불러오기가 가능하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더에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하게 되면은 이 라이트가 들어온 형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태양의 직사광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직사광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거 뭐 높이를 조금 낮추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어주거나 해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어딘가 맞고 들어온 라이트, 스카이라이트를 한번 Vray 라이트를 이용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Vray 라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대주겠습니다. 해보니까 수업해보니까 레프트 뷰에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VL 눌러서 레프트 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는 일단은 Vray의 Vray 라이트, 이 개구부 건축 창호에 맞게 창호를 대주시면 됩니다. 이게 가끔 작업하다 보면은 이 뷰포트가 튀거든요. 이렇게 튀는데 이럴 때는 맥스 종료하시고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세이브 하셔야겠죠. 네, 다시 한번 해보죠. 레프트 뷰에서 다시 종료시켰다가 다시 실행시켰고요. 맥스를 Vray 라이트에서 그려주겠습니다. 됐고 위치를 맞춰줘야겠죠. 이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강도가 중요하겠죠. 너무 멀게만 떨어져 있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 Vray 라이트의 기본 옵션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인비지블 꼭 체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펙트 리플렉션 체크를 꺼주고요. 그리고 멀티플라이 강도 스카라이트 스탠다드 카메라 기준으로 스카라이트 기준 저는 한 3 정도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컬러는 약간 블루 컬러를 넣어줍니다. 카메라 뷰에서 보고 렌더링해서 확인해 보게요. 이렇게 되면은 직접 보는 거 어딘가 맞고 들어오는 거 두 가지 모두 테스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렌더링해서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이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분위기가 괜찮았다 그러면은 이제 실내 조명, 인공 조명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IS 넣죠. Vray IS. 얘를 넣는다고 해서 IS 라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얘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연결해주는 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리드 옵션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스냅을 키고 일직선으로 그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일선 아니다. 그래주고 그리고 이거는 매개체일 뿐이기 때문에 IS 파일 연결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오픈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IS가 들어가게 되고 타겟 필요 없으니까 일단 꺼버리겠습니다. 이 할로겐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꺼버리게 되고 강도를 뭐 5500이나 뭐 6000이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일단 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조명을 배치하는데 IS 조명을 배치할 때는 일단 스냅 끌게요. IS 조명을 배치할 때는 얘가 천정에 파묻혔는지 안 묻혔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천정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위치를 보실 때 이 할로겐 조명 모델링을 잘 보시고 배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탑에서 보고 각 조명이 있는 위치에다가 이 친구를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위치만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스냅 이용해서 정확히 맞춰야 되냐? 아니에요. 예.
이거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조명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시게 되는데, 이런 조명 작업을 할 때 선택이나 이런 무빙이나 이런 게 힘들잖아요. 자꾸 그럴 때는 이 셀렉션 필터를 라이트로 설정하시고 조정을 해주게 되면 라이트 외에 다른 것들은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해주실 수 있겠죠. 대신에 쓰고 나면 무조건 돌려놔야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른 거 선택 안 되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일단은 이렇게 벽에 있는 할로겐 조명들 표현됐고, 마찬가지로 렌더링에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공 조명이 들어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인공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따뜻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 조명의 색깔을 약간 뭐 옐로 컬러 살짝만 뭐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은 조명의 컬러도 임의로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의 테이블 위쪽에 이렇게 할로겐 조명들이 쭉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복사해서 그냥 쓸게요. 근데 복사하실 때 이 조명군이 틀리기 때문에 Shift 무브 하신 다음에 첫 번째는 카피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편집이 편하겠죠. 라이트의 강도 편집이. 정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프론트 뷰에서 위치를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할로겐 조명의 위치 보시고 조명 아래쪽에 배치해줍니다. 막 이걸 붙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대충 붙이세요. 괜찮아요. 예. 이 위에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 위에 들어가게 되면 조명 안 나와요. 이제 이게 된 거죠. 위치를 맞춰주시고 탑에서 할로겐 조명 위치에 맞게, 이번엔 인스턴스로 해야 되죠. 같은 조명 군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Shift 무브, Shift 무브. 근데 이게 좀 조명이 군집해 있기 때문에 처음 넣은 강도로 그냥 설정하시게 되면 너무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로 카피됐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시고 강도를 좀 바꿔볼게요. 너무 세니까. 그래서 뭐 한 2500 이 정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조명 넣었으니까 카메라 뷰에서 다시 한번 렌더링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되게 되겠죠. 예. 아 근데 태양광이 조금 높았으면 좋겠네요. 여기 걸리는 게 자꾸 눈에 밟혀요. 예. 그래서 이 직사광 위치를 약간 높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자연광 그리고 인공 조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반적인 라이트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됐고요. 이 상태에서 나 이거 조금 더 밝게 할 거야 하게 될 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선택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인바이러먼트에 아까 0으로 해뒀던 이 친구죠. 그래서 물론 스카이라이트를 이 Vray 라이트를 이용해서 표현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조금 수치를 높여주면 추가적인 라이트가 더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아까보다 약간 더 밝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 번에 확 밝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어디냐면은 여기 Vray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거는 공간 어디에 추가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공간 전체가 밝은 이런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대신에 공간 전체가 한 번에 밝아지기 때문에 약간 밋밋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를 쓰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클릭만 하게 되면 무조건 설치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너무 밝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만 넣으시고, 너무 강하게 쓰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강도가 있기 때문에 살짝만 강도를 주시게 되면은 그렇게 아주 과하게 밋밋하지 않고 공간 전체를 약간 밝게 하는 그런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이 친구 밝게 하니까 이 라이트가 사라졌네요. 그쵸? 타겟다 이렇게 지워버렸나 보다, 실수로. 예. 컨트롤 Z 눌러보죠. 예. 그리고 얘는 뭐 너무 세게 말고 0.3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이제 이렇게 인바이러먼트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들어갔는지 좀 명쾌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Vray 메뉴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메뉴가 사라지신 분들은 여기 빈 공간에 우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Vray 툴바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 친구를 활성화 시켜주게 되면 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뭐가 있냐면 Vray 라이트 리스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게 되면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이 라이트의 형태를 이렇게 리스트화 시켜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Vray 인바이러먼트 라이트라는 친구가 앰비언트 라이트라는 친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강도 0.3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IS는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 왜냐하면 두 가지 종류죠, 그죠? 여기 인스턴스로 되어 있는 덩어리 하나, 그리고 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고 강도 확인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 창밖에 스카이라이트 표현하는 이 Vray 라이트 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여기서도 뭐 강도라든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거는 바로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에 라이트가 들어갔는데 뭔가 너무 밝게 들어가거나 뭔가 이상하다. 그럼 라이트 리스터를 이용해서 공간에 들어간 라이트의 종류를 확인해보고 강도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툴바 꺼내 귀찮다 그러면 툴에 맞네요. Vray 라이트 리스터 이 친구 클릭하게 되면 똑같은 창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렌더링에서 확인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칼처럼 지는 경우는 사막에서밖에 없다고 그랬죠. 약간 부드럽게 뭉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옵션이 뭐였냐면은 다이렉트 라이트를 선택해 주시고 보게 되면은 이 Vray 섀도우 파라미터에서 에어리어 섀도우 그리고 이 UVW 사이즈를 처음에 400 정도로 카메라 위치에 따라 틀리다고 그랬죠. 서브 디바이드를 16. 만약에 잘 안 뭉개진다, 경계가 부드럽게 안 된다, 이 값을 높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만약 이 메뉴가 안 나타나면은 이 섀도우 옵션이 Vray 섀도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뭐 Vray 썬에도 있고 뭐 다른 툴에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좀 툴을 공부하실 때 목적을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뭘 표현하려고 하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능을 찾아가시는 게 좋지, 이걸 모든 기능을 다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이걸 조합해서 뭘 만들까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하게 돼 버리는 거죠. 예, 저희는 디자이너잖아요. 메인이 CD 아티스트가 아니고. 그래서 좀 목적을 위주로 툴을 공부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메뉴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잘 봐주세요. 그러면 어딘가에 똑같은 이름을 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뷰에서 렌더링에서 결과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테스트 렌더링이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뭐 밝기라든가 이런 거를 살짝 수정할 수 있는 게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레벨 커브 값을 이용해서 뭐 1을 넘어간 영역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커브 값에서 이 커브를 이용해서 드래그로 선택하는 거 잊지 마시고 커브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밝기를 조율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익스포저를 이용해서 익스포저랑을 이용해서 전반적인 노출을 조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번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타는 부분, 가장 밝은 부분을 조율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컬러 밸런스를 이용하게 되면 전반적인 톤을 살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인테리어 투시도 할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마감재 컬러가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을 한 번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습작을 하실 때는 뭐 하셔도 되는데 실제 마감재를 넣고 사용될 마감재를 넣고 테스트를 하실 때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테스트 렌더링을 빠르게 몇 단계를 거쳐서 빠르게 테스트 렌더링을 진행했고요. 이제 이게 끝났다면은 최종 렌더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종 렌더링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 렌더링 옵션을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일단 최종 렌더링을 할 때 옵션은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사이즈, 안티알라이싱, 디노이저,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고, 처음에 이미지 사이즈, 만약에 A3를 뽑겠다 그러면 2480을 뽑으시면 되죠. 2480 1754,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습으로 하는 거니까 대략 한 1500 정도로 뽑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실습하시는 분들은 A3로 뽑아오라고 그랬죠. 그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였냐면 안티알라이싱 옵션을 낮춰놨었죠.
그래서 그 옵션을 높이겠습니다. 높이는 방법은 맥스 서브 디바이드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이 수치는 지금 24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로 낮춰서 일단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GI가 네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 엘러먼트에서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티알라싱이 이보다 좀 좀 부드럽게 더 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 수치를 높여주시면 돼요. 예. 웬만하면은 기본 설정값 12 이상은 쓰지 마십시오. 예. 나중에 이제 프로그레시브 모드를 쓰게 되면은 뭐 더 높은 수치를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6에서 출발을 하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이즈 생긴 것들을 점점점 생긴 것들을 제거하는 그 옵션이 뭐냐면은 여기 알려드렸던 디노이저라는 친구입니다. V-Ray 디노이저라는 친구로 있는데 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렌더 엘러먼트라는 부분에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된 결과물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라이팅, 직접 받는 부분, 아니면 뭐 한번 튕긴 것들, 반사, 투명도, 뭐 이런 것들을 따로 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데가 이 렌더 엘러먼트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애드를 클릭하시고요. 애드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V-Ray 디노이저라는 친구를 찾아냅니다. 노이즈를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OK 클릭하시게 되면 디노이즈가 추가되게 되고요.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게 되면 옵션이 나와 있는데 이 기본적인 프리셋이 있어요.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바는 마일드입니다. 이게 너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패브릭 같은 거를 노이즈로 인식하고 다 뭉개버려요. 그래서 마일드를 추천한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폴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컴퓨터가 좀 오래됐다 그런 친구들은 이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비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제 노트북 같은 경우 RTX 비디오 카드 쓰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비활성화 안 시켜줘도 되는데 좀 오래된 작업 환경이다. 뭐 회사를 갔더니 컴퓨터도 오래됐다. 그런 분들은 디노이즈가 정확히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하드웨어 엑셀레이션을 비활성화 시키고 렌더링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렌더링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큰 사이즈의 렌더링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렌더링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이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렌더 타임 같은 경우에 3분 19초가 걸렸네요. 네, 3분 19초가 걸렸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디노이저가 적용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펙트 리조트라고 해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데 원래 원본은 RGB 컬러라는 게 이 렌더링 원본이에요. 그래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찌글찌글한 노이즈가 껴있는데요. 이런 걸 노이즈라 부르죠. 이 친구를 보면 이펙트 리조트를 클릭해서 이렇게 디노이저가 적용된 결과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뭉개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 디노이저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너무 스트롱하게 쓰지 말아라, 강하게 쓰지 말아라. 네,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해서 이제 A3로 렌더링해서 렌더링 타임이 얼마나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 테스트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번 학기 강의는 이제 뭐 공간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는 거였고 이제 다음 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기초로 해서 뭐 간단한 이번 학기 간단한 모델링도 하고 뭐 렌더링도 하고 했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공간 모델링을 실제로 도면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그 공간 렌더링 기법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설정하는 방법이라든가 뭐 렌더링 설정하는 방법, 다른 방법들도 많이 볼 거고, 그리고 그 섹션 투시도를 그릴 때 어떤 방법으로 그리는지, 그리고 아이소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실 거예요. 그걸 같이 살펴보시기 위해서는 이번 학기가 어느 정도 베이스가 이렇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설명을 드리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쭉 하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J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